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지게 소개를 받아서 그냥 막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주인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조이여울이라고 하고요. 아마 질문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조는 아버지의 성씨, 이는 어머니의 성씨 해서 대학 시절에 X세대의 문화운동의 일환이었어요. 그래서 조이여울이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여성 저널리스트 한국사회 읽기인데 사실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요. 한국사회를 지금 여기서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읽겠습니까? 사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심리학이나 아동 발달학, 유아교육 이런 쪽에서는 이미 유아기에 사람들의 성향이나 기질, 인성이 다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기질을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좀 진단을 짓죠.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까지 한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만나고 교류해온 그런 경험상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회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금 여러분의 시기죠. 20대 초중반, 그러니까 20대의 시기가 제2의 기질을 결정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리고 지금 맺었던 인간관계나 지금 알게 된 인연들 그리고 정보들 혹은 멘토들이 결국은 인생의 어떤 방향을 결정짓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학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금쪽 같은 시간에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누구나 사회를 보죠. 특별한 사람만 사회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누구든지 다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 세계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혹은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이야기를 그러니까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처음 주제는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객관이라는 표현을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사안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는가? 상대방은 나하고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나는 상대방을 설득시킬 만큼의 어떤 지식이나 혹은 그런 능력, 재주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객관성을 특별히 요구받는 집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구나 싶은 집단이 있죠. 법조인들. 법조인들에 대해서 객관성이 요구받죠. 그때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중립의 위치에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자들도 객관성을 요구받는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객관성 이야기가 저널리즘의 3원칙 중에 있죠. 또 연구자들, 과학자들 혹은 사회과학자들, 심리학자들도 객관성을 요구받아요. 그래서 그때의 객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연구자가 같은 주제로 연구를 해도 같은 답이 나올 정도로 가치 중립적인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특히 여성들이 많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말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가치 중립적일 수 있나?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여기에 그 다운표 친 문장은 제가 고려대학교 석순편집위원회 학생들이랑 공개적으로 서신 왕래를 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기자니까 기자의 위치에서 객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자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모 대학교 법과대학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법대생인 만큼 예비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 예비 법조인으로서 이제 그 사건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토론을 한 거죠. 근데 그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단과대학, 자기네 과 안에서, 그러니까 동기들이죠.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동기들이 모여서 이 사안을 다룰 때 마치 본인들이 다 판사인 것처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연루되어 있고 동기들의 일이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예비 법조인이다 보니 갑자기 자신이 이 사태에서 이렇게 중력이 없는 것처럼 떨어져 나와서 무중력 상태인 것처럼, 법관이 된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이미 같이 중립적인 것처럼 그렇게 가정하고 이 사안을 다루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한 태도나 그러한 행위가, 토론이 이 친구들이 정말 나중에 이제 법조인이 되었을 때 조금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태도일까? 저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자도 그렇고 법조인들도 물론 그렇고 연구자들도 물론 그렇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누구도 같이 중립적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서 어떤 경험들을 겪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의 고유한 경험 속에서 자기 세계관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매우 주관적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데 어떻게 갑자기 판사가 됐다고 가치가 중립적이 되고 기자가 됐다고 객관적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객관성을 고민하게 되지만 질문을 하지 않게 되면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라고 우기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 다음을 보면 객관화의 과정이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씁니다. 이것은 기자로서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객관화되는 것인가를 질문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일 수 없다, 인간은. 그냥 다 주관적이지, 이렇게만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객관화된다는 것에 다가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해서 저는 후자를 택했죠. 그래도 객관성은 필요하다. 완전한 객관성이 없을 뿐이지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객관화되는가? 주관적인 인간이 어떻게 객관화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기자들은 보통 인터뷰를 해서 사람을 만나서 취재하잖아요. 그 과정으로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보통 기자가 인터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질문하고 여러분은 답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현장은요,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과 상대방, 취재원의 가치관이 서로 만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게 절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랬을 때에는 나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의 정체성과 만나서 부딪히게 되고 또 소통하게 되는 어떤 시공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 만약에 내가 내 세계관이 이미 형성돼 있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 가치관을 깰 생각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마 저는 기자로 계속 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들이 잘 쓰는 표현대로 꼰대가 되기 십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의 정체성도 물론 내가 고수하고 싶고 잡고 싶은 어떤 세계관이 있지만 나하고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랑 만났을 때 어쨌든 소통하려면 자기 세계관을 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아, 이것이 내가 조금 더 성장해 가는 기회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자라고 해도 어떤 취재원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더 많이 정보를 가져오는 기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딱 처음에 생각해 놓은 왁구에 맞춘다 그러죠. 이미 써놓은, 머릿속에 써놓은 그 기사만 써내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기자로 생활하면서 제가 많이 세계관이 확장됐다거나 배웠다라거나 할 때에는 그것은 아마 저와 다른 수많은 취재원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경험은 어떤지 나와 다른 점, 때로는 그것이 좀 마찰을 일으키거나 싸움이 될지라도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대 학생들도 지금 이제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만나면 이런 경향이 있어요.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세상 모두가 4년제 대학을 다녔거나 다니거나 다닐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종류의 대학을 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제 학벌로 위를 보는 경향이 있죠. 아래는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대학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일다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저널리즘 학교를 했는데 그 대상이 대학에 가지 않은 혹은 대학에 가지 못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에는 저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대학 시절 얘기가 나온다라거나 했을 때 나는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겪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친구들은 겪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누군가는 위화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이제 굉장히 격차가 나는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것을 대학 다닐 때는 잘 몰랐지만 사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자기 위치를 본다는 게 어떤 거구나. 그리고 참 대학 나온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 거기서 배제되는 소수의 사람들은 얼마나 사회를 살기가 어려울까, 고립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의 20대들은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기도 매우 어렵고 좀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죠. 20대가 뭐 패기, 혈기 이랬던 게 굉장히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혹은 나의 주위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받았는지, 혹은 어떤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렇게 나의 약한 모습만 볼 것인지 혹은 나는 강하다고만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물어보고 타인의 시선은 어떨까를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객관화의 과정에서 평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 평생의 화두는 사실 평등이에요. 그 평등은 다른 말로는 인간의 존엄성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은 제정될 당시의 배경으로 봤을 땐 굉장히 진보적인 헌법이에요. 만인이 평등하고 여러 가지 권리나 그런 것들을 규정해 놨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사회가 평등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걸로 저는 압니다. 우리 사회가 평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고 반론을 제시를 나중에 해주셔도 좋겠는데 평등이라는 게 뭘까를 항상 고민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여기서의 평등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식적이라는 건 보통은 이제 선거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라든지 그러니까 법적인, 그 다음에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라는 등의 권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어떤 것들 중에 이제 가령 원탁회의, 원탁 테이블을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원탁회의가 열리는데 이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원탁회의에 오기만 하면 모두에게 발언권을 주고 여기서는 이제 서열이 없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매우 민주적이죠. 발언권도 공평하고. 그러나 실제적인 평등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평등하다, 민주적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원탁회의를 해봤더니 그 자리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안 왔냐면 애기 엄마들 안 왔고 장애인들도 많이 안 왔어요. 그리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안 왔어요. 한국말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도 안 왔어요. 야근하는 사람들도 안 왔어요. 그랬을 때 그냥 원탁회의를 열고 누구나 발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민주적인 시스템만으로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화두는 평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등이라는 것은
사실 헌법에도 다 규정되어 있고 이미 법적으로 많이 평등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평등이 작동하지 않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 그 차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 왜 누구는 계속 소외되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들어가야 정말로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등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존엄하다. 착해서 존엄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있어서 혹은 사회에 기여할 제목이라서 존엄한 게 아니라 그냥 생명 자체로 존엄한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저는 인간의 존엄성이 많이 훼손된다고 느낄 때가 어떤 때냐면,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경쟁 사회에서는 존엄성이 많이 훼손된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경쟁은 필연적으로 우열을 가르거든요. 그 어린 학생들을, 초등학생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가리게 되면 그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존엄해 라고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에서의 그런 우열을 나누는 시스템도 문제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 인간을 바라볼 때 우열을 나누는가, 등수를 매기는가, 아니면 등수가 필요 없는 세계를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세월호 참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린 고등학생들은 진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기 문제일 수도 있고, 어른들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게 죽음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좀 무기력해지죠. 왜냐하면 너무 화를 많이 냈는데 대책이 없을 것만 같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야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자니까 얼마나 벽에 많이 부딪힐 때가 많겠어요. 어떤 주제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기자 생활 초기에 그 장애인 성교육을 하는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대화를 저는 가끔씩 떠올려요. 최근에도 이제 MBC의 뉴스데스크에서 일하는 지인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요즘 방송국들이 다 난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 하나쯤은 갖고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서로 하죠. 그런 희망도 없이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죠. 이때 이 그러니까 지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했던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지적 장애가 있는데 성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분은 언제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나 가능하다고. 그러면서 교육자가 아이들 눈높이에만 맞춰주면 지적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성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기록을 할 때, 취재를 할 때, 보도를 할 때에도 그래,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어떤 믿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기자로서의 자세이기도 하고 인간으로서의 자세이기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회를 읽는 방법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어떤 특징적인 현상에 대해서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에 대한 예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사안을 나는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먼저 나이주의죠. 한국 사회에서 나이주의는 매우 특징적인가요? 다른 사회도 이 정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회에서 나이주의가 특징적이다. 맞나요? 다른 사회도 다 그래요. 그런가요? 한국이 나이주의 사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렇죠. 한국은 나이주의 사회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나이주의가 있어서 가장 손해보는 연령대가 언제라고 보세요? 어릴 때, 청장년기, 중년, 노년. 이렇게 물으면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릴 때라고 답하고요. 다 자기 연령대라고 답을 합니다. 저는 그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나이주의라는 게 속성이
사람이 어떤 나이대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도 있었고 이제 이만큼 큰 거고 이제 노년까지 가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그냥 그 연령대를 다 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이주의라는 게 인간의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죠. 보통은 나이주의에 대해서 항변하고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집단은 바로 여러분 집단이에요. 보통 대개의 경우에 20대 초반 네,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참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어른들의 명령에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이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이 나이주의라는 게 이게 그냥 어떤 나이주의, 이게 어떤 형체가 없어서 이거 비판을 하긴 하는데 어디다가 고리를 걸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야자 트자 혹은 같이 존대어를 쓰자라는 정도로 나이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른들이 그냥 소리만 질러대고 의견을 표시하지,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 없을 때 막 항의하는 정도로 하게 되는데, 저는 기자다 보니 나이주의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일다에는 영문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자원활동가들이 그냥 무료로 기사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이제 외국 그 영어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 제안한 사람이 메릴린이라는 미국 여성이에요. 한국에 와 있는데, 그래서 한국인 에디터와 메릴린이 매주 만나서 여러 자원활동가들이 해준 그 번역본을 가지고 회의하고 검토를 해서 올려요. 근데 바로 어저께 한국인 그 에디터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어요. 여울님, 메릴린의 나이를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친구들이 매주 만난 게 2년 됐어요. 2년. 그래서 몇 살이지? 20대 후반인가요? 30대 초반인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 나이를 잘 가늠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왜 가능하냐면 그 사회에서는 2년을 만나도 너 나이 몇 살이니? 라고 묻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매우 무례한 질문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죠. 친해졌는데도. 반면 한국 사회는 어떤가 하면 한국에서 무슨 동호회를 하든 무슨 모임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나이를 묻죠. 왜 묻죠? 나이를 물어야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나랑 맞먹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언니였어. 이렇게 말 실수할까봐 나이를 다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화를 하지 못해요. 조심스럽게 있다가 이제 나이 해서 이쪽이 언니고 이쪽이 형이고 뭐 이렇게 정리가 다 돼야 그 다음부터 뭔가를 추진할 수 있어요. 그게 한국 사회예요. 굉장히 다른 특징적인 사회죠. 그렇게 보면. 자, 그러면 그러한 나이주의가, 그러니까 나이를 알아야만 대화도 할 수 있고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이주의가 어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까? 저는 노동시장을 보게 됐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 생존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이제 코를 거는 거죠. 나이주의와 노동시장.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사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설문한 내용이에요. 신입사원의 마지노선 연령이 있는가. 그래서 남성은 만 31세, 여성은 만 29세. 그나마 요즘은 조금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30세 이상의 구직자는 채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왜냐? 기존 직원이 불편해서. 뒤를 이어 나이 어린 상사가 있어서. 이거 두 개는 같은 내용이죠. 기존 직원이 불편해서랑 나이 어린 상사가 있어서는. 그게 거의 압도적이죠.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노동시장은 우리가 뭐 고용의 유연하니 하면서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랑 신입사원을 20대를 뽑는 거랑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신입사원을 몇 살에 뽑는 게 중요한 이유는 한국에서는 보통 기업에 들어가면 이 나이대 들어가서 그냥 쭉 이렇게 가기 때문이에요. 연공제 서열이라고 해서 승진도 그냥 이렇게 차순으로 밟아나가는, 그러니까 나이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20대 때 여기에 못 끼면 그냥 영원히 못 끼는 거예요. 40대 때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어떤 다른 통로 혹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다. 그럼 다시 못 껴요. 그런 것이 실제로 나이주의하고 나이 서열과 직장에서의 서열이 같이 맞물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대기업에 취업한 전체 기업에서 그 해에 여성을 8명밖에 안 뽑았대는데 그 중에 1명과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물었죠. 굉장히 젊은 여성이죠.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왔어요. 한국에서 신입사원 교육은 거의 북한의 그 마스게임이라나 이런 수준으로 아주 가열차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묻고 제가 궁금한 걸 물었어요. 왜 신입사원은 20대만 되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교육을 받은 효과가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그냥 즉각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뭐라고 하느냐, 이제 위계질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그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받은 교육이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호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윗사람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목례를 하면서 옆으로 붙습니다. 대리가 이 계장 어디 갔나 물으면 이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계장 어디 갔어요?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한국의 높임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높임말을 해야 되는데 봐봐요. 계장보다 대리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람한테 말할 때는 계장을 낮춰야 돼요. 그게 한국의 높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학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신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그 친구 말은 회사가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회사가 안 돌아간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취재를 하면서 우리가 왜 기업 문화에 대해서 관료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군대식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한국의 기업이 군대식이다. 근데 그러니까 서열이라는 거죠. 서열.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 작동하는 이 나이 서열과 그 다음에 높임법도 매우 강력하죠. 언어도. 근데 그런 것들이 기업에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는 능력주의도 아니고 효율성도 아니거든요. 개인의 능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위계가 나이 서열로 쫙 작동이 되고 있고 깨기가 그리 힘든가 보다라고 했죠. 한국 사회에서만 쓰는 표현 부하 직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익숙하시죠? 그러나 기업의 부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사에 부하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통용이 되죠. 그만큼 이 위계 체계라는 게 너무나 강고해서 그렇지 않은 사회나 그렇지 않은 회사, 기업을 상상하기 좀 어려울 정도죠.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문화를 이야기한다. 혹은 어떤 기업 문화가 됐든 나이주의 문화가 됐든 문화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게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혹은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얘기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정책이나 시스템과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풀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생략하고 그 다음 성매매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매매가 굉장히 머리 아픈 주제죠. 저는 성매매에 대해서도 똑같이 질문을 하게 돼요. 아까 나이주의가 한국 사회의 특수성입니까? 라고 물었죠. 성매매는 어떨까요? 성매매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입니까? 아니요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저는 성매매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성매매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을 파는 사람이 있고 성을 사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그것이 지금의 성매매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여기서 논할 가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성매매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성매매를 그냥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아가씨 장사예요. 그리고 실제로 포주들은 다 아가씨 장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현실도 아가씨 장사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해 와서 이윤을 떼고 이렇게 주고받듯이 실제로 아가씨를 데려다가 장사를 하는 것이 성매매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매매를 더 이상 여성과 남성 이렇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여성의 몸을 구입해 와가지고 판매하는 알선업자들, 우리가 보통 포주나 핀프라고 얘기하는 알선업자들이 있고, 알선업자들이 없는 성매매는 저는 거의 본 적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알선업자가 없는 성매매를. 혹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 삼을 만한 거리가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게 2000년대였나요? 2000 몇 년이었지? 그 군산 이제 대명동에서 그 쉬파리 골목이다 이런 식의 이름 붙여진 곳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이제 거의 정말 앳된 여성들 5명이 불에 타 죽었고 1년 후에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서 여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13명인가 이렇게. 근데 그때부터 저도 이제 성매매에 대해서 추적해 들어가고 실태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백방으로 취재를 하러 다녔는데 제가 보는 성매매, 저는 섹스 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 한국의 특수성이 있냐 하면은요, 저 구조, 아가씨 장사를 하는 저 구조가 너무나 강고하고 그것이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섹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성매매 얘기하면 당사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가 검찰 추산 33만, 여성에게는 200만에 달한다고 주장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노동시장의 직종 개념으로 본다면 아마 단일 여성 직종으로 가장 대규모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한국 사회는 너무나 비대하다는 거예요. 그 섹스 산업이라는 게. 너무너무 비대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죠. 도대체 왜 여성들 수만 얘기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성매매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아니 그 여성들은 그 중에 일부일 뿐이고 종사자 수는 일부일 뿐이에요. 구매자 수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구매자 수는 이 종사자들의 몇 배일까? 몇을 곱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선업자가 그만한 비중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섹스 산업을 둘러싸고 한국의 관광업, 모든 숙박업,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제외한 모든 숙박업, 그리고 당연히 유흥업, 그리고 여전히 기업의 접대 문화가 섹스 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의 성매매는요, 그 규모가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수가 그 이해관계에 개입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과반수인지 대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규모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는 매우 특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서구는 우리보다 성적으로 좀 더 먼저 개방되고 자유롭기 때문에 섹스 산업도 우리보다 더 그럴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든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한국 사회에 오면 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딸내미들을 못 먹여서 이렇게 섹스 산업에 종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의 남성들의 어떤 특징적인 면이 있어서 이렇게 성구매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최근에 우리 동네에 미국에서 한 25년 정도 살고 지금 한 60세 정도 되신 탐 아저씨가 이사를 왔어요. 근데 탐은 보스턴에서 살면서 미국 사회 곳곳에서 무역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한국 기업인들하고도 만나고 외국 기업인들, 뭐 멕시코인들, 이제 미국은 인종이 다양하니까. 그분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도대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된 거냐. 자기가 이 나이에 한국 사회에 오니까 이 나이에 같은 고향 사람들을 만나던 뭐 동기를 만나던 다 여자 끼고 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성매매를 한다? 뭐 술을 먹는데 여자를 끼고 논다?
말도 안 된다는, 자기는 본 적도 없고 심지어 한인사회에서도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한인사회에 성매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거래 과정처럼 여성을 접대하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미국 사회 얘기는 들어서 알죠. 미국에서는 성매매라는 거는 기본 마약 거래나 이런 거하고 같이 연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을 다루니까 불법 마약을 하는 사람들 집단이나 뭐 갱단이나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평범한 사람들이 성매매를 한다? 그거는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문화를, 이게 뭐 어디서부터 왔냐를 따지면 여러 뭐 추적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 사회의 특수성으로 성매매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없으면 성매매에 대해서 더 이상 뭘 얘기하고 뭐 정책이 있잖네 저쨌네 이렇게 갔을 때 저는 효력이 없다고 봐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얼만큼 인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다에는 그 모스크바에 간 대학생들이 이제 모스크바에 온 한국 기업들의 횡포를 보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러시아 뭐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모임인가? 그러면서 이 대학생들이 얘기를 하죠. 한국 기업, 대기업들이 오면서 여기에 갑자기 이상한 곳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곳들이라 하면 한국식 성매매 구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백인 여성들, 어린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몸을 팔게 만들고 그 접대는 기업 남성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이 사회까지 와서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항의를 하지만, 뭐 모스크바에 있는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는 입 다물어라, 그리고 한인사회에서는 한인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입 다물어라,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다에 기고를 한 거죠. 그 학생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회에서 한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성매매를 이제 정착시키면서 하는 그 가치관, 그 백마를 타는 남성들의 가치관, 심지어 그것을 그냥 묵인하는 그들의 아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거는 모스크바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를 형제국가라고 불렀던 몽골에서는 지금은 한인은 완전 어글리예요. 그리고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식 성매매 때문이에요. 한인 기업이 진출했다, 한국 사람들이 나갔다 하면 무조건 그 안에 성매매 구조를 만들어요. 그 전에 이 사회에서 뭐 몸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강력한 섹스 산업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태평양의 키리바시 섬에서 한국 선원들이 이제 또 어글리 코리안 얘기가 돼서 문제가 많이 됐어요. 한국 선박을 정착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러고. 근데 이것도 바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죠. 실제로 그 한국 선원들이 한 행동을 보면 그곳에 가서 이제 어린 여성들을 사서 이제 섹스 산업 종사자로 만드는 그것들을 보면, 이거를 카메라가 이렇게 보여주면은요, 정말 뭐 저런 X가 다 있나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저는 한국의 성매매 실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 선원들은 그냥 안에서 새던 바가지 밖에서 샌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을 안 줬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돈을 줬으면 됐잖아. 내가 강제로 했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매매 문제는 사실 심각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주와 함께 더불어서 어린이와 여성들에 대한 그 인신매매가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인신매매가 아이나 여성과 관련돼 있다 그럼 무조건 섹스 산업으로 갔다고 보고 있어요, 유엔에서는. 그런데 이 구조를 그냥 두고 실제로 섹스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을 잘 모른 채 그냥 성매매를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는 거죠. 이 구조나 현실에 대해서, 특수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 이전에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성매매 문제를 제가 보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언론에 대한 것인데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아서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간지에서 일을 했을 때 오프라인 신문이었죠. 여러분은 우리가 보통 사회의 뉴스를 접한다, 소식을 접한다,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면 보통은 언론을 많이 떠올려요.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뭘 다루느냐에 따라서 온 국민의 관심사가 좌우되죠. 그런데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을 볼 때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죠. 이게 진실일까부터 시작해서 좀 편파적일 거야. 조선일보니까 이렇게 쓰고 한겨레니까 이렇게 쓰지 라는 정도의 시각은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 그 이상이에요. 제가 주간지에서 일을 했을 때 한 번은 롯데호텔에서 일어난 굉장히 다발적으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이제 써가지고 아직 신문이 나가지도 않았죠. 지금 편집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롯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언론사의 광고국으로. 뭐냐? 광고 주겠다.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제가 그때 느낀 그 놀라움. 아, 기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정보력에 있어서 기자보다 더 빠른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업에는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어떤 단적인 예죠. 실제로 언론이 그 구매자나 독자들의 힘으로 운영이 되는 곳은 없어요. 다 광고의 힘으로 운영이 됩니다. 광고 힘으로 운영이 된다는 건 기업에 의존한다는 것이고 운영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야 기자들이 월급 받고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생존권이나 노동권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역학관계에서 언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수용자, 독자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구조를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언론 보도를 볼 때. 그래서 요즘에 언론은 이 포털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포털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이런 데 가보면 검색어 순위가 쫙 뜨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그 10위권 안에 있는 검색어를 클릭하게 되는 자동적으로 그런 낚시질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언론은 어떤 수준까지 왔냐면 그 검색어에 맞춰서 기사를 씁니다. 그 검색어에 걸리도록. 그러니까 기사를 어떤 기사를 쓸까 했을 때 포털에서 많이 검색되는 그 주제, 그 말을 넣은 기사를 쓴다는 거죠. 그 정도의 수준까지 왔죠. 그것은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그냥 명백합니다. 클릭수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클릭수가 바로 광고 단가거든요. 그리고 언론이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에 의존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자기 이름 석자 걸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낚시질 기사를 써야 하는 어떤 상황들 속에 지금 현재 많은 기자들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내용은 이제 대한저널리즘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인데 저는 언론인을 희망하는 그 후배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우리가 보통 주류 매체라고 하는 것, 큰 매체들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고 대신에 한계도 너무 명확한데 그런 부분을 알고서 그 영향력 하에서 내가 기여하고 싶다, 어떤 걸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나는 찬성한다. 그리고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계속 이제 소통하길 바라고 그렇지만 그 한계나 현실을 잘 모르고 어떤 영향력만 보고 언론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널리즘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처럼 작은 매체에서 어떤 그 소수자의 이야기를 담는 그런 대한저널리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그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정의를 하고 있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이슈들을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다루는 매체, 나는 그것도 언론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류 매체에서 한번 꽝 때려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굉장히 하루 반짝하고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 이야기는 저널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섭취할 것인가, 얼만큼 소화하고 어떤 부분은 거를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자가 현재 이슈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과거의 이슈도 다룹니다. 어떻게 다루는가? 역사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죠. 역사를 취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1운동에 대해서 취재를 했을 때 3.1운동이 1919년이잖아요. 생존에 계신 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있다 하더라도 뭐 애기였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3.1운동을 추적해가지? 도서관을 찾았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나온 그 매일신보 같은 그 뉴스들, 그런 것들도 검색하고 사학자들이 그동안 발굴해 놓은 것들을 검색했어요. 그런데 3.1운동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죠? 상징? 3.1운동의 상징이 누구죠? 유관순이죠. 유관순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죠. 3.1운동을 모르는 한국인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유관순의 당시 나이는 몇 살인가? 아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16살이죠. 19살도 아니고 16살 소녀죠. 그리고 유관순은 좀 기념비적인 인물이기는 해요. 그 아온의 장터에서 소녀가 장터의 시위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서도 1년간이나 버티다가 1주년을 맞이해서 감옥에서도 시위를 조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니 유관순이 16살이었고 만세운동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이름. 그런데 왜 3.1운동을 10대 여성들이 주체가 된 독립운동이라고 읽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료들을 다 봤더니 한국인이 쓴 역사 사료에는 그런 기록이 없고요. 당대에 프레드릭 아서 맥킨지 기자라고 꽤 유명한 기자가 있어요. 캐나다 출신의. 이 사람이 그 시기에 조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1년 후에 펴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있죠. 가장 특이한 현상이 여성들의 역할이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걸 상대화시켜서, 아까 왜 객관화시킨다는 표현도 했는데 상대화시켜서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조선의 사회는 본인이 20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살았는데 몇 년간이나 여자 본 적 없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한국인 가정에 초대받아 가도 여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왠지 아시죠? 외간 남자랑 이제 격리시키느라 숨겨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조선에서 이 시기에 그 일제가 헌병들이 그 맨몸으로 나온 그 여성들에 대해서는 뭐 어김없이 성적으로 모욕을 하고 성고문을 하고 이런 기록들이 쫙 나와요. 맥켄지 기자가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해 놨는데 왜 남한테 손목도 보이면 안 되는 어떤 딸, 그리고 삼종지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 안에서만 존재가 규정됐던 여성들인데 어떻게 독립운동에 여성들이 이렇게 주체가 돼서 나서는지 이제 너무나 특이한 현상으로 본 것이고, 이것은 인도에서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그 인도의 독립운동가도 감방에서 자기 딸에게 쓴 편지에서 이것을 언급한 게 있어요. 한국 조선에 지금 독립운동이 우리처럼 그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 같은 소녀들의 역할이 크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기록이 있죠. 3.1운동 다시 읽기에서 그런 소녀들의 역할이나 왜 소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질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3.1운동은 초기에 그 민족 지도자들이 다 이제 선언을 했죠. 폭력을 쓰지 않겠다라고. 비폭력을 선언해요. 왜냐하면 폭력을 썼을 때에는 이것의 기본적인 목적이 세계의 조선인의 심정을 알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 압력을 일본에 가해달라는 것이었는데 폭력을 썼을 때는 그걸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폭력 시위를 하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맥킨지 기자는 그 시기에 전국에 살던 일본인들 중에 다친 사람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민족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세계인들은 조선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비겁한 민족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라를 건네줬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족이 원하지 않고 있고 자결을 원하고, 그리고 이들은 무기 없이도 맞선다. 이러면서 굉장히 높게 이제 칭송을 하죠. 저는 제가 역사를 읽는 방법으로서 3.1운동의 예를 들었는데, 그것은 3.1운동이 뭐 여성들의 운동이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3.1운동은 민족의 범민중의 운동이었죠.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모든 계층이 한 마음으로 운동을 한 그런 역사를 가진 민족도 드물거든요. 보통은 귀족 계층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노비 계층이거나 뭐 양반층이거나 어떤 계층에 국한되고 혹은 남성들만의 것이었거나, 그런데 3.1운동은 실제로 범민중 운동이었죠. 그랬을 때 그냥 범민중 운동이었어, 남녀노소였어가 아니라 실제 그 조선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10대 여성들의 역할을 조명했을 때는 우리가 3.1운동을 조금 더 다시 재발견하고 그 안에서 어떤 유산이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폭력 정신에 대해서도 다시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읽을 때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배했던 것은 자랑스럽고 실패했던 거는 부끄럽고, 그래서 3.1운동도 대단하긴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냐, 이렇게 역사를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역사는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읽는다는 거는 과거의 그 시점에서 뭘 바꿔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과거의 그 시점을 현재에서 어떻게 읽어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유산을 건질 것인지, 어떤 것은 반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읽는 것이죠. 역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죠. 역사 없이 우리의 미래도 없는데, 이제 6.25에 대해서도 6.25라 그러면 참 이제 뭐랄까요, 정말 고리적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제가 굳이 6.25 얘기를 하는 이유는 6.25가 내전이었던 거 아시죠? 지금도 뭐 시리아 내전이나 전 세계에서 내전을 앓는 사회들이 있잖아요. 6.25는 내전이죠, 내전. 우리 민족끼리 싸운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전체가 전쟁으로 덮였을 때 그 현장에서는 도대체 아군이 누구고 적군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냥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 누가 지금 적군으로 찍히는지, 뭐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죽은 위에 이제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규명되지 않은 진실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한국은 분단되어 있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익 좌익이 나뉘어서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미군이나 국군한테 죽은 희생자들은 빨갱이로 몰리기 때문에 진실도 그냥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입 다물고 살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다라는 그 부에만 의지하고 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자기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러한 고통이 바깥으로 발설도 되지 못하고 공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건 그냥 그대로 트라우마로 체한 채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 윗세대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 뭐 통일이 되던 혹은 전쟁이 되던 북한과의 어떠한 좀 혁명적인 어떤 분기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죠. 저도 그런 예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두려움 반, 기대보다는 좀 두려움이 크죠. 그랬을 때 실제로 6.25라는 정말 세계사적으로 너무나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그게 정리되지 않은 채 지금 우리한테 계속 와 있는데, 우리가 이 사안을, 그리고 우리가 윗세대를 봤을 때 이러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그냥 체한 채로, 이해되지 못한 채로 계속 정서적으로도 분단된 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89세 유가족이 국군에 의해서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인데요. 바로 저희의 외할머니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당시에 빨치산 토벌대장이라는 사람이 군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간 거예요. 청년층을. 그래 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실수였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유가족들한테 뭐 이놈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이죠. 이놈들을 뭐 때리든지 뭐 하든지 하라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저희의 외증조 할머니는 그랬죠. 아니 군인들이 총칼 메고 그리고 더구나 죽인 그 사람들이 앞에다 놓고 사람들 보고 너네 멋대로 해라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외할머니의 증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놈들을 때려잡아서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면야 100번이라도 하겠지만 그래봐야 그 집에서는 부모가 기다리는 젊은이들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얘기는 저는 전쟁에는 어쨌든 피해 가해가 있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 20대의 여성, 그 남편을 잃은 여성인데 그 자기 남편을 죽인 그 군인들도 너무나 앳된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로 얘네들을 때려잡으면 남편이 살아 돌아오면야 자기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 얘네들이 죽으면 얘네들도 부모한테 아까운 아들 잃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가 역사의 어떤 과오나 가해 피해라는 부분을 볼 때 그것이 정말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어떤 보복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유가족들은 그냥 진실을 알기를 원해요. 진실을 사회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죠. 진실이 공유가 되면 그 다음에는 사회가 합의하고 반성하고 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지 이게 누가 가해자인지 찾아가지고 걔를 죽여야 되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죠. 저는 우리 사회가 분쟁과 갈등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는 막 서로 이렇게 말도 험하게 하고 물론 온라인 상에서지만 거의 맨날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싸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갈등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진실을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 그냥 뭐 그런 험한 말 하고 그냥 적으로 돌리는 거는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건 굉장히 감정적인 손쉬운 방법이죠. 이런 부분에서 역사를 보는 눈 혹은 어떤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런 걸 회복적인 사복 회복적인 역사인식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인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역사관을 넓혀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의 어떤 그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금 더 현명하게 성숙하게 좀 더 바람직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인식의 창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야 뭐 평생 기록을 하며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누구나 기록을 한다고 봐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러고 하기를 원하고 하고 있고 그래서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요, 일기나 편지하고는 다르게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라고 할 때에도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하거든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부분이 있죠. 일단 사실을 써야 되고요. 사실을 써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다 객관적으로 그거는 객관화하는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된다. 이게 그냥 SNS상에 그냥 잡다한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공개된 공간이기 때문에 의견이고 하나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록의 힘을 가지려면 사실은 기록하는 어떤 원칙을 지켰을 때 그만큼 기록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이제 소통이 한편으로는 그 기술의 발달로 소통이 편한 쉬운 사회라고도 하고 아주 정반대로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해요.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주로 긍정적으로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 토론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록의 힘으로 혹은 대화의 힘으로 좀 많이 시도를 해보면서
자기 세계관을 그냥 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계관을 열어나가는 것, 저는 그게 지금의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세계관이 열리면 그렇게 혼자가 아니거든요. 혼자 너무 외롭게 혹은 우열 가르는 경쟁사회에서 쫓겨나듯이 그렇게 사는 방식보다는 자신이 세계관을 열었을 때 분명히 어떤 다른 관계망들이 열려요. 그리고 자원이 생기죠. 그런 것들은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그렇다라고밖에 지금에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어떤 자극들이나 이런 것들에 반응하면서 조금은 자기의 정체성도 만들어가면서 열어가면서 배워가면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강좌에 여러 강의가 있었는데 오늘 가장 일찍 끝내주셨습니다. 질문을 받으려고.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덕분에. 저는 경영학과 1, 1학번 김지영입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번 어린이날에 인형의 집 파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의외로 남자아이들도 인형의 집이나 주방놀이 세트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이 와서 가지고 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아이들이 제가 팔고 있는 인형의 집에 와서 가지고 놀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남자아이들에게 끌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꽃이 떨어져, 그렇게 하면 뭐 남자가 그런 거 가지고 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네. 정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로봇 사야지, 너는 자동차 사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그런 좋아하는 걸 부모님들의 그런 고정관념으로 억압시키고 아이들한테 상대적으로 그런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또 그렇게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 폭력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떤 성별의 아이를 낳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좀 꼼꼼하고 세심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농담으로 와, 너 여자다, 이렇게 농담을 던지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서 굉장히 저 자신이 모순적으로 느껴졌고, 좀 제가 그 농담을 우스갯소리로 던졌는데 그 다음에 그 농담을 던진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혹시 이런 인지 부조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모순적인 갈등을 겪으신 적이 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건데, 저는 성매매가 단순히 사고 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쁘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뭐 관광업이나 뭐 숙박업이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저는 성매매를 단순히 그래서 파는 걸 법적으로 더 규제를 하고 더 처벌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굉장히 근절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수님께서 그런 근절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어떤 방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느냐, 경험 많이 하죠. 한국 사람들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아기 사진 찍어주는 분이 있어요. 사진관에서. 근데 정말 그걸 보면 천편일률적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 여자아이 구분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람이 아기 때, 그 다음에 그 노인이 될수록 점점 구분이 안 돼요. 그 호르몬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아기를 딱 봤을 때 여자인지 남자인지 보통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 구분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진관에서. 그래서 애한테 뭘 씌우는지
그러니까 뭐 씌운다든지, 그다음에 옷을 어떻게 입히느냐, 어떤 색깔의 옷이냐, 그다음에 남하면 반드시 옆에 축구공 하나 놔주시고, 이제 그런 게 여자아이면 당연히 또 이쁜 어떤 인형이나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성별을 싹 갈라줘요. 그건 그 아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애기인데, 도유사진인데. 그런데 우리 환경이 사실은 그 아이야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는 거는 애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거를 주위에서 그러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당연한 거고, 그게 한국 사회는 조금 더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요즘 시대에도 우리 조카가 여자아이 맞이인데 굉장히 축구도 잘하고 뭐 운동이랑 운동은 다 해보고 싶어하는 아이인데도 요즘 시대에 그 아이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주변에서 맨날 너는 여자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성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시대보다 이게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성별 고정관념이나 아이들한테 그렇게 성별에 대해서 교육화시키고 좀 스트레스 주는 그런 것들이 자유롭지가 않구나. 그리고 그 자유롭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또 애한테 하게 되고 그 애는 또 그렇게 교육받아서 또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모르게 되는 인식, 어떤 뭐 여성과 남성에 대한 그런 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한은 이젠 좀 자유롭게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특히나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계속 이렇게 여아 빨간색, 남아 파란색 이 구분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성산업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너무나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뭐 근절한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근절하느냐, 뭐 규제하느냐, 뭐 합법하느냐 여러 방안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방안으로 성매매를 접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섹스 산업은 분명히 그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개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입이 없이 그냥 둔다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그거를 갑자기 경찰들 보고 개입하라고 할 것인가? 뭐 누구 보고 개입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성산업의 이 연결고리망들을 봤을 때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이것이 효과적인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기업의 접대 문화 같은 경우는 저는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도. 그 공무원 관련한 접대 비용법이 줄면서 공무원 비리가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비용을 규제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부터, 그러니까 좀 유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부터 걸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구성원들이 합의된 것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아마 성매매 관련해서 그래도 이슈를 제기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합의하는 최소한의 선은 여성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벌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선의 주장이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저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같이 책임지는, 우리가 이미 많이 연루되어 있고 우리가 그냥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루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어디까지를 합의할 것인지, 우리의 미래의 다음 세대의 사회는 어떤 정도의 사회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기자로서는 거기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제학과 김예희라고 하는데요. 최근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언론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언론 자체적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그 언론사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자극적인 기사나 아니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보도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문제점으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한 게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강연 도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언론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기사를
그 검색어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 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러한 원인들을 지적하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언론사 자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다기보다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대중들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세월호 때 이게 너무나 두드러져 보여서 이제 만인이 다 알게 된 상황이라서 그렇지, 사실 한국 언론은 언론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윤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어떤 그 죽음이라든지 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다룰 때에는 또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는데 언론은 매우 신중해야 되죠, 사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은 특종 경쟁을 하고, 특종이라는 것도 진짜로 어떤 진실을 건지는 특종이라기보다는 빨리 보도하는 거, 그 순위예요. 빨리 누가 먼저, 그래서 검색어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검색어, 그다음에 빨리빨리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혹은 아직은 밝혀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누군가는 이 기사 때문에 피해를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질러버리고 마는 것. 그래서 저널리즘이 한국 사회에서는 워낙에 저널리즘 논의도 약하지만 저널리즘이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언론인들 중에는 실제로는 언론인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그만한 재능이 있고 활동을 해온 분들도 꽤 있다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다만 지금의 언론 시장은 거의 그 기업, 그리고 그 인사 문제, 지금 인사 문제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는데, 공권력과, 그러니까 정부의 힘과 그다음에 기업의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들이 많이 파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최근에 모 방송사 PD들을 만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더 이상 시사 방송은 편성조차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능으로만 다, 시사 문제도 예능으로 풀게끔 국민들을 길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언론인이라면 자기가 속한 그 매체에 대해서 그 안에서 반기를 들 수도 있고, 서로 그만큼의 노력도 해야 하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 보죠. 근데 그것이 쉽지는 않죠. 당장 해고당하면 어떻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목소리가 만약 다양하다면 그런 부분을 어느 선까지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분들과 함께 이 언론을 같이 좀 개혁해보자 라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죠. 근데 기본적으로 언론인들이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이 조직 안에, 그러니까 사회를 파헤치는 거나 이 조직 안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갈수록 그 클릭수에 매달리는 기사를 쓰게 되니 언론인이 더 이상 언론인이 아닌 것처럼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지금 언론인들 중에 뭔가 좀 움직임을 내보려고 하고,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그런 흐름들이 있을 때 사실은 시민들이 반응해줘야 되는 거죠. 그 수용자 입장에서 그러한 쪽에 반응을 해줘야 이게 서로의 역학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언론, 그래도 좀 정의로운 역할을 하는 언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게 수용자만이 이렇게 봐야 되고 이 안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안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힘, 혹은 저널리즘을 서로 논의하고 만들어가려는 노력, 그런 힘에 대해서 수용자들도 인정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가야만 한국의 언론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황우석 사건 때 MBC PD수첩이 그걸 문제 제기했을 때 국민의 98%가 PD수첩을 폐지하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참 무참하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런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들의 어떤 힘이
그거는 이제 수용자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냥 동떨어져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떤 뛰어난 언론인이 있고 어떤 뛰어난 수용자가 있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지지해 주거나 비판을 해 주어야 그 안에 사람들의 비판이랑 뭐 개혁이랑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